보시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은요,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종속 변수는 그래도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수 있는 구조방정식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 있죠. 구조방정식은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잠재 변수를 가지고 활용할 때는 OLS 관점에 단순 회귀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얘기하는 것들, 헤이즈 교수가 많이 하는 게 있죠. 그런 방법론들이 요즘에 이제 국내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고 계세요. OLS, 최소 제곱법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게 단순 회귀 분석의 내용입니다. 설명드리는 거는 흡연지수와 사망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종속 변수를 뭘로 둘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종속 변수를 나는 흡연지수로 둘 거냐, 사망지수로 둘 거냐, 이건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방정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방정식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판매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y는 C 플러스 10x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즉 종속 변수는 베타0 플러스 베타1x다. 이때 베타0를 상수라고 얘기하고 이 뒤에 베타1을 뭐라고?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베타1을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회귀 개수라고, 회귀, 다시 돌아간다. 귀,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평균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회귀 분석입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를 가지고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회귀 분석의 목적은 예측에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을,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하고 싶어 하는 개념으로 최초의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을 좀 더 응용을 해보면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또 이 회귀 개수에 대한 값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뿐만 아니라 다중 선형 회귀 모형처럼 여러 개의 회귀 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회귀 개수가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어떤 게 덜 주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적인 관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회귀선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차항이 붙어 있어야 되죠. 1차 방정식과 회귀 방정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속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x라는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는 값도 주어집니다. 1차 방정식에서는 x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졌다면 x랑 y는 주어지고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울기, 회귀 개수가 0이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회귀 방정식에서 귀무가설을 얘기합니다. 대립가설은 회귀계수가 당연히 0이 아니냐, 이렇게. 회귀계수가 0이면 x라는 독립변수를 품고 있는 그 항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귀 분석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9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죠?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지금 두 가지만 놓고 먼저. 상관계수가 0.4, 0.12입니다. 그러면 0.4일 때 0.16이라고 되어 있죠. R스퀘어가 얘는 0.014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이 설명력, R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것은 RHO라고 하는 그 로우에서 이 R을 얘기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 상관관계를 제곱함으로써 실제 회귀 방정식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의 양, 수준을 R스퀘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구조 방정식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얘가 인과관계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제곱했을 때 설명력이 나오게 되고, 이 설명력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관계성인 거잖아요. 표준화된 관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과관계로 설명해야 되느냐, 상관관계로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방정식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과관계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땐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누구나 통용되는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분석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0.4일 때는 R제곱이 0.16이죠. 상관계수가 0.8일 때는 R제곱이 0.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클 때, 사회과학에서는 30%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30%가 되려면 상관계수가 0.5보다는 크고 0.6보다는 작아야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와야만 설명력이 3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취하고 얻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작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상관관계와 설명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회귀계수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 그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설명력이 너무 작으면, 즉 10%도 안 되고 5%밖에 안 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 되죠? 회귀 분석으로서 회귀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설명력이 50% 이하면 직선에 있어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10% 이하라는 얘기는 90%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10% 정도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회귀계수가 유의하다라고 할지라도 R스퀘어가 엄청 작은 경우에는 모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상치나 이런 특정한 값들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회귀 분석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99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른 말로 회귀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영향을 준다.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설명력은 전체의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독립변수가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 회귀 방정식으로 어느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베타 제로라고 하는 그 상수항은 일종의 초기값의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초기값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은 옵션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상수항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가 작아야,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해석이 100페이지에 있고요. 이 해석에 대한 의미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